정말 주식 오르라는 주식은 안 오르고 자꾸 물가만 오르게 됩니다. 물가가 오르니까 또 오르라는 주식은 떨어지대요. 왜 자꾸 시장에 엇박이 나는지. 이 물가가 항상 오를 때마다 40년 내 최고치라는 그 타이틀이 붙으면서 시장에 불안감을 가져다 주는데 지금 현 상황은 어떤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뒤에 계신 이분과 함께가 아니라요. 이화진 과장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워낙 저희 사이에 존재감 있게 오늘 이분이 여기 보이시나요? 네. 화면에? 네, 아. 이분이 계신데 저희 신경 쓰지 말고 한번 이야기 솔직하게 나눠보도록 하죠. 네, 일단 1월 CPI, 미국의 지수를 살펴봐야 된다라고 며칠 전부터 저희가 계속 언급을 해드렸는데 예상보다 인플레이션, 이 물가 상승률이 좀 심각하다라는 걸 또 한 번 확인했습니다. 배경이 무엇인가요? 네, 우선은 일단 유가 상승에 대한 부분이 가장 큰 배경이 됐던 부분이고요. 일단 구체적으로 얘기했을 때 뭐 전기료나 운송료에 대한 부분들이 그만큼 비용단에 굉장히 많은 부담이 됐기 때문에 예상치만큼 이제 상승을 했는데 일단 그 이유는 일단 계절적 요인이 좀 굉장히 클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은 다음 달 이제 FOMC 이제 3월 대략 한 17일쯤에 예상이 되어지는데 그 전에 한번 3월 CPI 지수를 한 번 더 발표를 하긴 하겠지만 그때도 만약 계절적 요인에 따라서 유가에 대한 부분이 좀 반영이 된다 그러면 금리 인상에도 좀 많은 영향을 좀 미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유가 상승이 좀 크게 한몫을 했다라고 했고요. 오늘 저희 장중에 그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물가가 좀 많이 올라서 연준이 뭐 긴급 회의를 가지고 금리 인상에 대한 회의를 할 것이다라는 뭐 루머가 돌면서 시장의 불안감이 커졌었는데 과연 이 물가 상승이 생각보다 가파르다는 걸 보고 미 중앙은행이 금리 인상을 예상보다 더 크게 빠르게 하게 될까요? 아니면 조금 더 시장이 받는 타격을 우려해서 지켜보고 할까요? 일단은 뭐 그저께까지는 대근 이제 연은 총재분들 어떻게 보면은 이제 통화 정책에 대해서 완화적인 스탠스를 계속 유지하다가 네. 오늘 새벽에 그냥 블러드 총재가 좀 세게 얘기했죠. 뭐 7월 달까지는 100bp까지 올려야 되고 3월에는 50bp까지 얘기를 했는데 이제 앞으로 그럼 7월 달까지 남은 이제 FOMC는 3월, 5월, 6월, 7월 4번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에 대한 부분이 이제 많은 영향을 미치겠지만 제가 자료를 하나 가지고 왔었는데요. 네. 이게 일단 장단기 금리 차에 대한 이제 부분입니다. 지금 굉장히 중요한 지표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물론 어제 10년물 금리가 2%를 넘긴 했습니다만 2년물 금리도 그만큼 많이 올랐습니다. 왜 제가 이 지표를 말씀드리냐 하면은 사실 그동안 이제 금리 인상 이전에 몇 달 전부터는 사실 장단기 금리 차는 축소되는 경향은 있습니다. 사실 이 지표 자체가 이제 경기가 전환되는 시점을 어떻게 보면 선행 지표로 쓰이는 이제 지표이기 때문에 지금 많은 이제 해외 IB나 국내 투자 전략 애널분들도 이 지표를 굉장히 중요시하게 여기는 부분이 있는데요. 실제적으로 2000년대 이후로 한 3번 정도가 이제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사실 그 이유가 닷컴 버블일 때 한 번, 금융 위기 때 한 번, 그리고 제가 동그라미 젖힌 부분이 2019년 이제 미중 분쟁 이후에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이 그때 연준에 대한 금리 역전 현상이 일어났었는데요. 네. 만약에 3월 이제 17일 이전까지 만약에 장단기 금리가 줄어든다. 라고 한다고 하면은 만약 그때 가서 이제 파월 의장이 굉장히 나는 금리 역전 현상에 대한 상관없이 계속 그대로 통화 정책에 대한 스탠스를 계속 유지한다 그러면 그만큼 시장에도 충격을 줄 수가 있는 부분이고 약간 역사적으로 또 돌아간다고 하게 되면은 사실 94년도에 이제 채권에 대한 굉장히 큰 일이 한 번 있었는데 네. 80년도에 이제 부동산 가격이 정책이 폭락을 하게 되면서 그 당시 연준 의장이었던 그린스펀이 채권 금리를 10%에서 3%까지 금리 인하를 했습니다. 이제 그렇게 하게 되면서 이제 경기가 굉장히 가열이 되고 1년 만에 3%였던 금리를 6%까지 올렸어요. 이제 그렇게 되면서 시장 자체가 자산 가격이 다 박살이 나고 그 이후에 동아시아에 대한 외환위기까지 와서 우리나라의 외환위기까지 왔단 말이에요. 사실 그런 부분들이 사실 이번 금리 인상폭에 대한 부분은 굉장히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역사들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조심스럽게 해야 될 부분이 있고 또 11월 이제 중간 선거가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제 바이든 정책 같은 경우는 이제 주가 부양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하는 부분은 있지만은 네. 사실 파월 의장 같은 경우는 사실 주가 부양보다는 경기에 대한 부분, 인플레 잡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한 달 사이에 과연 그 부분들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되어야 좀 시장에 대해서 좀 충격이 조금 완화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장단기 금리차를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 장단기 금리차의 그 차이가 줄어들어야 된다라는 거죠? 아니요. 조금 어느 정도 적당하게 된 게 시장에서 보는 뷰는 대략 네. 70bp 차이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어제 그 부분이 대략 40bp까지 내려오면서 그만큼 단기 금리에 대한 인상폭이 확 올라갔다는 거는
그만큼 금리 인상에 대한 폭이 그럼 빨리 돼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네. 하면서 막판에 블러드 총재가 50bp까지 얘기를 하는 바람에 시장이 충격이 더 심해졌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지금 시장에 보는 분들이 지금 장단기 금리차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10년물과 3년물을 비교를 많이 하고 실제적으로 미국 같은 경우는 10년물과 2년물에 대한 차이 부분을 굉장히 중요시하게 여기고 있기 때문에 네. 이게 딱 확 줄어들거나 확 늘었다는 부분이 아니라 적정한 거리를 유지해야 이제 시장에 대해서 좀 안정을 유지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항상 이 장단기 금리 차이 부분을 보면서 우리가 금리 인상의 속도를 좀 가늠해 볼 수 있는데 최근에 그랬습니다.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가 갑자기 급등했을 때도 1.95%까지 올랐을 그렇죠. 때도 시장은 불안해하면서 그때 증시가 휘청거렸잖아요. 따라서 이 부분이 어느 정도 해소되고 안정화되는 모습이 보여야만 우리가 한시름 덜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참 들을 때마다 헷갈리기도 하고 너무 어려운 부분이기도 한데 지금 올해 물가를 국내에서는 홍남기 부총리는 상고하저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물가가 많이 오르고 있지만 점점 안정화될 것이다, 내려올 것이다라고 하는데 그 안정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수반되어야 될까요? 일단은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미국 같은 경우 사실 서비스업에 대한 비중이 굉장히 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제조업 비중이 굉장히 많이 크잖아요. 그만큼 반도체 공급난에 대한 해결 부분이 어느 정도 이제 해결이 돼야 되지 않을까. 그만큼 차량용 반도체에 대한 부분이 크고 사실 자동차 같은 경우는 수요는 굉장히 견조하지만 사실 이 부분은 이제 향후 어느 정도 공급난이 완화되는 과정에 있지만 사실 어제 같은 경우도 이제 웨스턴 디지털 같은 메모리 업체와 같은 부분들도 사실 갑자기 뷰가 바뀌어 버렸잖아요. 원래는 반도체에 대한 뷰도 하향의 전망에 갔다가 오늘 하루 만에 오히려 반도체 가격 상승에 대한 뷰를 확 바꿔 버렸습니다. 그만큼 반도체 공급난이 계속 유지될 수도 있는 부분도 이런 악재 속에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물론 국내에서는 SK 하이닉스가 굉장히 그에 대한 반사이익을 얻는 상황이긴 하지만 전체적인 글로벌 시장에 봤을 때는 결국 이러한 부분들이 해결이 되어야 뭐 차량 쪽이나 IT 쪽이나 이런 인플레이션 관련 부분들이 해결되어야 하반기에는 더 좋은 시장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 두 번째는 미국 같은 경우는 물론 오미크론에 대한 이제 확진자가 정점에 이제 어느 정도 이제 피크 우려가 좀 완화되는 상황이긴 하지만 이제 국내 같은 경우는 계속 매일매일 이렇게 3만, 4만, 5만 명까지 온 상황에서 물론 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계절적 요인도 없지 않아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한 3월이나 4월 때쯤에는 오늘 정점이 이루어지고 이제 고용이 좀 확대가 되고 그럼 경기가 회복이 되게 된다면 자연스레 인플레이션은 해결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 좀처럼 잡히지 않는 물가 급등세에 지금 우리 밥상 물가도 오르고 많은 것들이 오르고 있습니다. 뭐 배터리 소재 그 원재료도 오르고 그냥 안 오르는 게 없다라고 보면 되는데 지금 식료품 등에서도 특히나 이번 주에 리오프닝 주 관련해서 물가 상승의 수혜를 볼 수 있는 뭐 주류주들이 올랐었거든요. 현 시점 눈여겨볼 만한 종목, 이 오르고 있는 물가와 함께 주가도 오를 수 있는 대표적인 종목은 뭐가 있을까요? 우선 소비재 산업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느꼈을 때 라면 가격이 1,000원짜리인데 200원 올랐다고 해서 다른 라면을 대체하지는 거의 없습니다. 그만큼 가격이 비탄력적이라는 거죠. 사실 소주도 사실 우리가 보면은 식당에서 4,000원 먹는데 5,000원 먹는다고 해서 두 병 먹는 술을 한 병으로 줄이지는 않거든요. 그만큼 그런 부분들이 회사 입장에서는 수익성 개선을 위해서 사실 물론 원자재 가격에 대한 부담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결국 판가의 인상으로 인해서 수익성 개선을 위해서는 아마 지금 시기에 가장 적당한 시기일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만큼 소비 대선 이후에도 소비재에 대한 인상 대한 부분은 어느 정도 불가피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그리고 그 중에서도 가장 좀 탑픽으로 봐야 될 종목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하이트 진로에 대한 부분을 좀 눈여겨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거리두기에 대한 조정 방안이 나오고 이제 영업 시간에 대한 부분이 연장을 하게 되면은 그만큼 그 주류에 대한 수요가 꾸준히 나올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물론 최근에 주가가 어느 정도 모습을 보였습니다만 결국에는 이런 수익성이 개선이 된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충분히 매력적인 회사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실제로 이 소주 가격이 한 500원, 1,000원 오르면은 원래 평소 드시던 양보다 적게 드시겠습니까? 아니면은 그냥 상관없이 그냥 드시겠습니까? 저는 항상 상관없이 먹기는 합니다만 네. 우리가 물론 사람들에 따라 다르겠지만 11시에서 9시에 바뀌어도 이제 주량은 항상 그대로 똑같이 두 병씩은 먹지 않습니까? 왜냐하면은 어차피 우리가 먹어야 하는 수는 그대로고 물론 11시가 되면은 네. 물론 더 연장선상에서 더 먹을 수는 있습니다. 우리의 주량에 따라서.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더 알파적인 수익성이 더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제가 생각하기에는. 질량 보존의 법
법칙이 여기에도 적용이 되는 것 같네요. 그래서 하이트 진로가 수혜를 보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해 주셨고요. 반대로 이렇게 물가가 오르다 보니까 당연히 원재료가가 상승하면서 피해를 보는 업종도 있습니다. 인테리어 업종도 거론되고 있고 제가 듣기로는 배터리 관련주들이 네. 예전만큼 큰 수익을 내지 못하는 게 그 원재료 가격이 올라가면서 수익성이 좀 악화될 것이다라는 이야기도 있던데 네. 실제로 어떤 것들이 좀 피해가 될까요? 결국에는 사실 인테리어 업종은 먼저 말씀을 하셨지만 이제 우리가 코로나19를 처음 시작했을 당시 이제 사실 외출보다는 집에 있는 시간이 많다 보니 그만큼 그 당시에는 리모델링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 많았던 수요가 뭐 계속 나올 수는 없겠죠. 네. 그만큼 그랬던 수요가 이제 떠났고 이제는 새로운 이제 시기가 지나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이제 예전에 수요는 안 나오고 근데 원자재 가격 계속 많아졌죠. 그에 대한 인건비도 계속 증가됐고 그리고 코로나19를 통해서 원재료를 들어오려고 하는 선박에 대한 운송에 대한 부분도 비용에 대한 부담이 굉장히 컸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결국 작년에 대한 실적들이 악화가 진행이 되었고요. 하지만 향후 이 회사가 성장을 하려고 하면은 결국에는 판가에 대한 인상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좀 시기가 조금 늦었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 특히 그중에 뭐 한샘이었던 종목 같은 경우는 작년 10월쯤에 최대 주주가 변경이 됐습니다. 사모펀드에 이제 매각이 되면서 이제 그만큼 이번 4분기 실적에는 이제 300억 단의 이제 위로금에 대한 특별성과급에 대한 반영이 되면서 영업이익이 적자로 좀 변경됐던 부분이 있는데 네. 결국 그런 부분들이 이제 좀 사실 단기적으로는 그런 판가 인상이나 그런 영업이익단에서 시간이 생각보다 걸릴 것으로 보이고 또 중요한 게 지금 대선이 한 달이 남았지만 향후 부동산 정책에 대한 부분도 결국에는 부동산 매매에 대한 정책에 따라서 그만큼 위축되는 경기에 따라서 그냥 그 리모델링에 대한 부분들이 수요가 굉장히 줄어들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항상 한 발 늦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제 방을 좀 꾸며봤는데 이 홈 인테리어에 대한 그 열풍이 예전과는 다르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이 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인테리어들은 힘들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번 물가 상승에 있어서 가장 큰 역할을 했던 게 유가라고 하셨잖아요. 네. 그리고 지금 계속 이 우크라이나와 관련해서 안 좋은 이야기를 바이든 대통령이 굳이 안 해도 될 말을 좀 하면서 불씨를 지피는 것 같은데 이 사태 악화가 된다면은 뭐 유가 120달러까지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네. 시장 미치는 영향이 좀 클 것 같은데 어떻게 조심해야 될지 정유주를 사볼까요? 일단은 그것도 뭐 도움은 되겠죠. 이제 물론 제 개인적인 생각도 있겠습니다만은 뭐 천연가스 유가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크게 되면은 사실 우리나라가 지금 12월, 1월 달 지금 2달 연속으로 무역 수지가 지금 적자가 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가에 대한 부담이 제일 가장 큰 부분인데요. 만약에 이렇게 됐을 때 새로운 대안이 뭐냐? 미국의 정책에 대해서 좀 중요하게 눈여겨봐야 됩니다. 바이든이 만약에 이란과에 대한 이제 협상을 하거나 네. 아니면은 물론 바이든 대통령이 세일가스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부정적이긴 하지만 새로운 대안책으로 세일가스에 대한 부분에 얘기를 하고 된다면 그만큼의 유가에 대한 부분은 안정적일 수도 있겠고 그리고 오늘 또 뉴스가 새로 나왔던 부분이 이미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비해서 우리나라도 지금 비축미에 대한 부분을 긴급 대여를 한 상황이라서 이미 우크라이나에 대한 사태 부분을 지금 충분히 지금 대응하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우크라이나 사태가 굉장히 악화된다고 하면은 물론 단기적으로는 충격은 있을 수는 있겠지만 중장기적으로는 그렇게 시장에 대한 큰 충격을 주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계속 오르는 물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 시장도 영향을 받으면서 코스닥의 낙폭이 커지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잘 참고해 보시고요. 과장님은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